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총이고요. 지난번에는 번외편으로 진행돼서 찬희쌤이 쉬셨어요. 찬희쌤 인사 좀 하세요. 네,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이번 팔에는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안녕들 하시죠? 찬희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혜성처럼 등장하신 조혜경 박사님. 짜잔. 우리 연구소의 새 식구가 되셨는데요. 저번에 방송할 때 닉네임이 없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AI와 그 이세돌 구단의 세계 대결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닉네임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알파조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멋진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조 조혜경입니다. 네, 안타깝게 슈퍼바이저님은 이번 주도 쉬십니다. 뭐 놀고 계신 거는 아니죠? 아니겠죠. 네. 이렇다 9회를 벌써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슈퍼바이저님 팬들은 9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지난 1회에서 7회 동안 우리가 그 세계 경제 위기가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에서 기인했고 그 배후에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눴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세계 경제 얘기를 이제 일단락하고 한국 경제 얘기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마침 영화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1월에 개봉해서 지금도 개봉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제목이 빅숏입니다. 네, 빅숏. 네. 우리가 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영화가 딱 그때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다 진행하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 생겨서 일부러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다 보셨군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CDO, 뭐 CDS, 이스다, ISDA 막 이런 너무 어려운 그 속칭 업자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화 감독이 나름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쓰던데 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일반 관객이 제대로 이해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의 경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편의 좋은 팟캐스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8회는 세계 경제 위기 종결판, 영화 빅숏에서 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또 영화 빅숏으로 읽는 세계 경제 뭐 이런 주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빅숏 영화를 한번 먼저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줄거리를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찬희쌤. 예. 스포일러가 이제 안 되도록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영화 주인공이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크리스찬 베일은 다 아시죠? 네, 잘 모릅니다. 배트맨이자 배트맨. 배트맨 모르세요? 넘어가죠. 네네네. 배트맨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배트맨은 얼굴이 안 보이지? 자, 등장. 그렇다. 안 보이네요. 안 보여서 모르시구나. 가면 쓰기 전에 누구지 알잖아요. 뭔 소리야. 자, 등장 인물로 또 유명한 배우로는 브래드 피트가 있어요. 설마 브래드 피트는 아시겠죠? 또 넘어갑시다. 이 영화는 실화에 기초한 영화인데요. 주인공인 크리스찬 베일이 이 영화에서는 마이클 버리로 나옵니다. 실존했던 헤지펀드 운영자고요. 그가 운영한 펀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근데 큰 돈을 벌었냐면 모든 사람이 CDO라는 증권이 안전하고 그 증권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CDO가 쓰레기며 따라서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예측하고 증권이 폭락했을 경우에 돈을 버는 상품에 투자를 한 거예요. 또 그 외에 큰 돈을 번 두 팀이 더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흔히 월스트리트라고 부르는 금융계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찬희쌤이 이게 스포일러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스포일러가 됐나요? 요약을 해주셨어요. 어차피 실화라. 네, 실화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다 아는 전부 누구나 다 아는 아는 거죠. 거라서. 그래서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2008년 이전까지 미국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프로님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이제까지 이렇다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1980년대 초부터 금융 자유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에서는 금융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동금리가 도입되었는데요. 그 결과의 하나로 서브프라임, 비우량 담보 대출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신용도가 높고 대출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개인에게만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걸 프라임 대출이라고 하죠. 우량 대출. 그런데 우량하지 않은 비우량 신용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까지도 허용된 거죠. 특히 1990년대에 클린턴 정부의 지원 아래 서브프라임 시장이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의 붕괴,
9.11 테러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융자 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었고 서브프라임 등급에까지 주택 대출을 해주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을 수 있었던 것은 해외로부터 대규모로 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중국과 같은 개도국이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조건이 저금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채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부채에 의존해서 신용을 창조하고 소비 수요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늘어가던 서브프라임 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대출을 해놓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집을 차 앞에서 경매 처분하면 그만인 거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경매 처분하면 그 손실액이 보전이 돼서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서브프라임 대출은 또 이자율도 높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도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거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영화의 그 배경이 쫙 그려지면서 이제 팝콘만 준비하는 정도로 같아요. 보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치즈콘으로. 치즈.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 유프로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개인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뭐 익숙한 관계기도 저도 맞아요. 또 이런 저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개인이 집을 잃고 뭐 파산을 하고 음. 또 너무 많은 사람이 파산하면 집값이 폭락해서 뭐 경매로 처분해도 손실 보전이 안 되니까 은행도 손해를 보고 그러면 은행이 부실화돼서 파산하는 걸로 끝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뭐 대박 난 사람도 많고 쪽박찬 사람도 많고 뭐 펀드, 은행, 증권 더군다나 알 수 없는 직업의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도는 단순화된 모델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모습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자산 유동화 때문인데요. 뭐 정권화라고도 하고요. 주택담보를 기초로 해서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많은 파생 상품이 생겨났고 여기에 투자은행, 보험사, 헤지펀드와 같은 많은 금융기관들이 투기 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산 유동화요? 네네. 이번 이렇다 8회를 우리가 영화 빅쇼트를 주제로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 맨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70년대 때 은행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매우 따분한 곳이었는데 루이스 레니에리가 등장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다. 뭐 MBS란 걸로 모든 게 바뀌었다. 네, 바로 그건데요. 그 MBS라는 게 네. 주택 저당 증권인데요. 원래 주택 대출은 30년 장기 대출이에요. 그리고 고정금리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큰 목돈이 딱 나가고 돈은 30년간 찔끔찔끔 돌아오니까 자금 운용하기도 어렵고 신규 대출할 여력도 없고요. 낮은 고정금리에 수익도 적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따분했겠죠. 근데 이때 MBS라는 혁신적 상품이 등장한 거죠. 수천 개의 모기지를 다 묶어갖고 그걸 담보로 MBS라는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기초로 해서 MBS를 발행을 하면 그럼 MBS를 산 사람으로부터 판 사람한테로 현금이 이렇게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현금 흐름이 창출됐기 때문에 이거를 자산 유동화 또는 증권화라고 하는 거죠. 영화 속에 보면 왜 라스베이거스에서 왜 미국 증권화 포럼이 열리잖아요. 옛날에는 몇십 명도 안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단 말이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MBS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자산 유동화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계 금융시장에는 북한 채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북한 채권. 북한 쪽을 누가 사요? 네, 이것은 북한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아니고요. 아. 1970년대 초반에 서구 은행들이 북한에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랬다가 돌려받지 못했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서구 은행들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정권으로 만들어서 싼값으로 팔았습니다. 아주 싼 값에서 팔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유통되고 있는데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동독의 부채를 통일도국이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게 오릅니다. 아 그렇겠네요. 남북 관계가 좀 나빠지면 내리고 음. 그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정권화해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유동화 혹은 정권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주택 담보 대출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이 MBS란 말이 나오면서 난이도가 좀 급상승했어요. 찬희 선생님 이제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예, 그럼 좀 주시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봅시다. 네네. 먼저 네. 모기지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개인이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해요. 네. 구매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겠죠. 네네. 대출 받으면서 자기가 구매하려는 부동산이 담보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 끼고 사는 예, 거. 그렇게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은 권리가 생기죠. 네. 뭐 부동산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뭐 처분할 수도 없고 만약 처분하게 되면 먼저 은행이 먼저 그 채권에 대한 수수액을 먼저 받고 또 채무 불이행이 되면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고 내 집이 내 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은행이 사실 그렇죠. 은행이 권리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 저당권, 영어로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아, 예, 이렇게 부동산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해주는 대출이 그래서 모기지 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은행이에요. 그걸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 혹은 소매은행, 리테일 뱅크라고 하는데요. 이 은행들은 이제 모기지 대출을 한 다음에 네. 그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30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모기지 대출 증서를 투자은행에 팔아요.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죠. 소매은행 입장에서는 30년 기다리지 않고 자금을 곧바로 회수해서 장부에서 대출을 지우고 또 신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대출을 해줄 때마다 대출 관련 수수료를 계속 챙길 수 있고 또 연체될 위험도 싹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모기지 대출증서를 투자은행에 팔게 됩니다. 아니 근데 투자은행에 판다고 하셨는데 투자은행이란 말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 알파조님이 투자은행이 뭐예요? 투자은행이라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넘어온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만 주로 쓰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안 쓰는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찬희님이 은행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상업은행과 구분되는 개념인데 먼저 우리가 아는 은행은 흔히 아는 은행 상업은행입니다. 주로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금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업은행이라면 미국에서는 이런 상업은행은 별도로 투자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은행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모기지 대출을 하면은 상업은행이 담당하는 영역이 되는데 이게 유동화 증권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 되면 이게 자본시장 투자 상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투자은행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투자은행에는 푼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기본 거래 단위가 워낙 커서 개인들이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아예 접근이 불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은행들 메릴 린치니 골드만삭스니 JP 모건 스탠리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파산한 베어 스탠스나 레먼 브라더스 같은 은행들이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이 전부 투자은행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은행으로 모기지 증서가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 찬희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좀 재밌죠. 네. 그러면 이제 모기지 증서가 투자은행으로 쫙 보여졌습니다. 네. 그럼 이 투자은행이 이 모기지 증서를 다 모아서 네. MBS라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거죠. 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증권화, 또는 자산 유동화가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은행이 직접 하지 않고요. 자기가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차려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SPE 또는 SPV 또는 SPC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그 특수 목적 회사한테 모기지를 다 넘겨요. 그럼 그 특수 목적 회사가 MBS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그 투자은행이 발행한 거죠, 사실. 이로써 모기지의 권리는 원래 대출했던 상업은행에서 SP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모기지 대출 받은 개인이 되는 이자가 이제는 이 SP 회사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애초에 대출해준 그 소매은행은 빠진 중간에 빠진 거네요. 거죠. 빠지고 이제 계속 대출을 하면서 이제 하고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모기지를 모아서 MBS를 개발하고 판매해서 거액의 돈을 또 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또 모기지를 또 사들이고. Exactly.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럼 또한 투자은행은 MBS를 팔 때마다 채권 판매 수수료로 또 2%씩을 먹어요. 그러니까 MBS를 막 발행하는 거죠. 막 발행하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집을 샀겠죠. 네. 그럼 더 이상 새로운 모기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투자은행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죠. 음. 그래서 평상시에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빌려주게 그러니까 대출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되는 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서를 모아서 이제 MBS를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소매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은행도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막 부추기게 된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그 거품 목욕을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요. 마고 로비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멋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차인쌤 그럼요. 네. 그 MBS를 그럼 사는 쪽은 누구고 왜 사는 거예요? 뭐 사는 거는 말이죠. 뭐 수익을 원하는 모든 투자자가 이론적으로 다 살 수 있겠죠. 채권을 사면 이자를 지급받잖아요. MBS도 채권이니까 이자가 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나 회사채보다 MBS 이자가 높기 때문에 MBS가 매력적이죠. 또 채권의 기초가 우리 이미 살펴봤듯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당시까지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MBS도 가장 안전한 채권 중에 하나인 거죠. 영화에서는 MBS 구매자로 미시간주 연기금 운용자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바로 기대했던 바로 이런 상품이네 이러면서 이 연기금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몇 조 막 넘잖아요. 이자율이 조금만 높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투자은행,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MBS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MBS를 사기도 하고요. 헤지펀드, 연기금 회사, 보험사 등이 MBS를 다 소위 이제 구매했습니다. 금융시장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렇죠, 기관 이런 투자자. 상품들을 사가는 투자자들이. 네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MBS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럼 주택 대출자 연체가 뭐 빈번하거나 뭐 파산하게 되고 MBS의 수익률과 가격이 또 폭락하고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여기 주택 가격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럼 MBS를 발행한 은행까지 파산하고 뭐 투자자가 뭐 투자금을 잃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금융권이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MBS는 모기지 백 시큐리티즈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정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권의 건전성은 당연히 MBS의 기초인 모기지의 건전성에 달려 있고 모기지 대출을 받은 개인이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게 되면 건전한 모기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모기지를 모아놓은 MBS도 우량 MBS가 되는 거죠. 트리플 A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을 투자하는 재보험사나 연기금 등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태생적으로 불량 모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AA 혹은 B 등급인데요. WB, B 등급을 막 받게 되는데요. 왜 영화에서는 스트리퍼, 그 스트리퍼에서 춤추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채의 집을 가지고 집이 있는 다섯 채죠. 네. 집이 가지고 있었죠. 불량 모기지가 많은 MBS는 수익률은 높습니다. 왠가하면 위험도를 감안해서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이자가 높죠. 수익률이 높죠.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이자와 원금을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량 MBS는 투자은행의 입장에서는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때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CDO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CDO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말로 부채 담보부 증권 맞죠? 네. 부채를, 어려운 증권. 예. 부채를 담보로 한 증권.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파존님 그러면 MBS가 CDO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MBS 그러니까 CD 여기 영화에서는 이 CDO를 만들려면은 MBS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연장선에 있다 발전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유동화 증권 넓은 의미에서 유동화 증권의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원래 출발 시기는 좀 다릅니다. 뿌리도 다르고 MBS는 미국에서 1857년 아주 오래된 오래됐죠. 그때 처음 등장했다고 하고요. 1920년대에 미국에서 부동산 붐이 막 일어날 때 그때 MBS 시장이 크게 한번 활성화된 적이 있고 영화 초반부에서도 그때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MBS라는 말을 그때 쓰지는 않았고 MBS라는 상품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달고 나온 거는 1981년이고요. CDO는 1987년도에 처음 발행이 됐습니다. 그
마이클 밀켄이라고 하는 70년대 80년대 미국의 월가에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던 거의 어마어마한 그 투자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발행을 했는데 대상이 모기지는 아니었고 불량 회사 채권들이었었습니다. 회사채를 묶어서 이제 증권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대출하고는 관계가 없다가 그때 잠깐 반짝하다가 이 CDO 시장은 죽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모기지 대출이 늘고 MBS 발행이 막 늘어나면서 CDO의 절반 이상이 MBS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좀 아리까리한데요. 그 MBS와 CDO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럼 뭐예요? CDO는 네. MBS를 재활용해서 재포장해서 만든 또 다른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전에 찬희쌤이나 유프로님이 우량한 MBS도 있고 그다음에 불량한 MBS도 있고 불량한 MBS는 팔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품들인데 이걸 어떻게 한번 팔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우량 등급의 MBS랑 불량 등급의 MBS를 마구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BS를 재활용해서 재포장해서 만드는 또 다른 파생 상품이다.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논리는 네. 많은 모기지, 많은 MBS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부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높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MBS가 모기지 대출을 기초로 해서 만든 1차 파생 상품이면 MBS를 다시 재포장해서 만든 CDO는 모기지 대출의 2차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생이 파생을 낳고 또 파생이 파생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MBS 때는 그럼 안 팔리던 게 CDO가 되면 어떻게 팔리냔 말이에요. 이거 뭐 새롭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CDO가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불량한 MBS 즉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서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팔리게 만드는 기법 마술과도 같은 거죠. 그것 때문에 CDO라는 상품이 나왔을 때 월가의 첨단 금융 기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칭송을 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영화를 보면은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가 나와서 생선 요리를 비유를 해서 CDO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셰프가 먼저 구이용으로 아주 싱싱한 생선을 여러 마리를 구입을 한 여러 종류의 생선을 구입을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생선은 잘 팔리고 어떤 생선은 안 팔리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프가 고민합니다. 이 남은 생선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버릴 수도 있어요. 안 팔리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생선이 신선함도 떨어지고 상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게 되면 그냥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그냥 뭐 손실이죠. 근데 이 셰프는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스튜라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남은 생선을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요리가 되는데 이 스튜 요리가 굉장히 잘 팔리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안 팔리고 남은 생선이 이제 불량 MBS라고 한다면 이 불량 MBS를 섞어서 만든 해물 스튜 이게 새로운 요리 이게 CD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팔리던 생선이 CDO로 포장이 되면 즉 해물 스튜가 되면서 인기 상품으로 변신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황당한 건 뭐냐면은 불량한 MBS였어요. 맛이 없거나 아니면은 상한 거거나 어쨌든 안 팔리는 뭐 트리플 B, BB 뭐 어쨌든 인기 없는 위험 등급의 이런 MBS를 모아서 CDO를 만들었는데 그 CDO가 트리플 A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우량 채권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약간 신비한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마술이 아니라 사기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트리플 A 등급을 받는다. 즉 부도 위험이 제로다라는 뜻인데 이 부도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해 주는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P라든지 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 CDO에 대해서 전부 트리플 A 등급을 거의 트리플 A 등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 상한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원본의 상태가 실제로 어떤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등급을 세탁했다. 등급 세탁.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CDO 안에 있는 MBS 그리고 MBS에 연결된 수많은 모기지를 하나하나 검토해 본다면은 그 CDO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네.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의 수천 개를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결과 MBS CDO 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락 음악 들으면서 양말 벗고 하나씩 나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에서. 네. 아니, 3개월 연체, 네. 90일 연체 네. 이걸 다 확인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DO라고 하는 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CDO랑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소위 돈잔치라는 걸 벌이게 되는데 영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안 팔린 MBS를 CDO로 이렇게 막 멋지게 포장을 해서 잘 팔면 엄청난 성과급을 받게 돼서 흥청망청 돈을 써댑니다. 당시에 이제 월가에서는 고급 스시 일식집에 가서 먹는 거, 뭐 요트를 사고 뭐 여자를 거느리고 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흥청망청의 대체적인 상징인데 영화 화면에 어쨌든 나오죠. 화면에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이 CDO를 만들어서 팔건 그다음에 신용 평가를 내리건 그다음에 CDO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건 그다음에 모기지 대출을 하는 은행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수수료 이익을 보려고 그냥 마구잡이로 다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상한 건지 음식에 한사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하나로 엄청나게 팔아 제낀 거죠. 영화에서 주택시장 현지 조사를 나간 헤지펀드 직원들이 껄렁껄렁한 모기지 대출 브로커들을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당신은 뭘 하느냐니까 닌자 대출을 한다 그러죠. 닌자. 닌자는 no income, no job or asset의 준말인데요. 말도 잘 만들어.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대출을 해줄 때마다 수수료를 챙기고 보너스를 받고 하니 그리고 자기한테 책임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개 이름으로 신청을 해도 대출을 내주는 일이 생긴 것이죠. 커피. 어차피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팔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래서 부도가 난다. 그럼 자기네들은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최종 손실에 그렇죠. 따른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보는 거지. 자기네들은 팔면 팔수록 수수료를 벌어들여서 이득을 챙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손해는 뭐 투자자들한테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 파는 거죠. 영화 대사를 보면 쓰레기 대출을 해주자마자 투자은행들이 와서 그 모기지를 사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집은 100채인데 4명밖에 살지 않는 체르노빌 같다는 그 동네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주인은 모기지를 갖지 못해서 집을 날리고 세입자는 쫓겨나게 되죠. 그 모든 사람들이 CDO의 공모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CDO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CDO를 만들고 판매한 사람도 그렇고 CDO의 최고 신용 등급을 부여한 신용평가기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CDO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CDO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CDO가 한금알을 낳는 거이라는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택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당시에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근거 없는 믿음을 하나로 해서 어마어마한 사기극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CDO 사기극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 얘기한 거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사기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쓰레기 더미인 CDO 트렌치를 높은 등급으로 고평가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CDO 이 사기극에 있어서는 신용평가기관이 역할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용평가기관이 2대 신용평가기관이 있는데요. 뭐 다른 평가기관도 있습니다만 무디스하고 S&P가 제일 유명한데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해주고 CDO 발행회사로부터 거대한 특별 이윤을 챙긴 거예요. 제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 무디스가 말이죠. 자산 3억 5천만 달러짜리의 모기지 풀을 평가해주면 수수료만 25만 달러를 받았대요.
허허. 똑같은 액수의 지방 정부 채권을 평가하면 수수료가 5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배를 5배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 평가하는 것보다 CDO 채권을 평가해주면 평가 기간이 5배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금이라고 평가해주는 대가로 고수익을 올린 거죠. 영화에 보면 쉿. 영화에 보면 마크 바움이 S&P에 가서 그 왜 여자 간부한테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왜 똥에다가 높은 걸 평가해주고 왜 가격도 안 떨어지냐. S&P 여자 간부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금이라고 평가 안 해주면 바로 옆에 무디스로 간다. 그래서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팩트인데 사실 근본 동의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면 회사에 특별 이윤이 생기고 그 특별 이유는 거기에 앉아있던 거기에 앉아있던 그 S&P 간부의 호주머니 속으로 보너스로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성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 미국 자본주의의 이 부패가 막 진동을 하고 또 영화 속에서 보니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간들의 표정도 막 새록새록 하면서 메릴 린치를 위해서 일하면서 저는 투자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니까 뭐 그러니까요. 사장하고도 나는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네, 진짜 중국계 인물이 뻔뻔스럽고.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당시에 이렇게 CDO가 특별하게 성장하게 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세세한 뭐 이유를 따진다면은 네.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DO 가격 설정을 용이하게 하는 수학적 모델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요. 수학 공부하고 이런 건 하고 있고 말이죠. 정말.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본주의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항상 임금 소득을 압박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쵸. 과잉 생산으로 경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는 유효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신용을 확대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2008년 직전에도 그랬던 거죠. 신자유주의 금융 규제 완화. 이것은 바로 유효 수요를 확대해서 과잉 생산을 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한 대답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신용을 약탈적 대부 혹은 약탈적 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CDO가 엄청난 시장으로 커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좀 전에 찬희 쌤도 말씀하셨는데 트리플 A를 받았다라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트리플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 미국 국채 이제 미국 국채도 트리플 A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우량 채권을 꼭 가져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CDO라는 제품이 실제로는 불량한 MBS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CDO가 갑자기 우량 채권이 되면서 트리플 A 등급을 받으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안정적이면서 그러니까 트리플 A 등급을 받으니까 최고급 등급인 거죠. 안정적이면서 위험이 제로이면서도 수익률은 높은 상품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인기의 비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CDO를 만들어 파는 투자은행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CDO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O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MBS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CDO를 팔기 위해서 MBS도 만들고 모기지 대출을 촉진하는 모기지가 더 늘려야 되는 네, 거죠. 이제 이런 연쇄고리가 생긴 거고 그래서 CDO가 모기지 공급 체인의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이다 이런 말이 엔진. 나왔습니다. 그래서 CDO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CDO를 발행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DO를 통해서 돈을 버는 투자은행들이 뒤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을 사실 추동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투자은행들도 그런데 또 CDO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자기들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인은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자력으로 팔 수 없는 저평가 조각들을 처리하는 완벽한 쓰레기 매립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황당한 것도 있는데요. 영화에도 나와요. CDO 제곱이란 건데요. 영어로는 CDO 스퀘어드라고 하는데 그 트렌치는 이제 AA 등급 받는 거, AA 뭐 B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진 그 단위의 상품 묶음을 이제 트렌치라고 하는데 그 트렌치로 나뉘어진 MBS에서 쓰레기만 모아서 CDO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CDO도 또 MBS처럼 트렌치로 나눠지거든요. 보통 한 70% 정도, 80% 정도가 이제 AAA, AAA 등급을 받지만 그거보다 못 등급 받은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럼 CDO도 또 불량 CDO가 좀 남겠죠. 요걸 다시 또 묶어갖고 다시 또 CDO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B 등급의 CDO를 모아서 CDO 제곱, CDO 스퀘어를 만들면 이게 다시 트리플 A 등급을 받는 거죠. 뭐랄까
쓰레기 더미에서 음. 제일 더러운 쓰레기를 다시 모아서 더 큰 다시 쓰레기를. 재포장한 거니까 음. 쓰레기 중에 쓰레기. 남은- 쓰레기 오브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남은 볼 수 고기를 있습니다. 가지고 해물 스튜를 만들고 해물스튜가 또 남으니까 그 해물 스튜를 만든 뭘 아, 만들지? 뭐, 뭘 만들지? 해물 볶음밥을 만드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 네. 영화는 이해가 잘 됐는데 약간 우라가침이 가슴 예, 답답해지네요. 그렇죠.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모아서 MBS를 만들고 이 중에 이제 쓰레기 MBS들을 모아서 CDO를 만들고 쓰레기 CDO를 모아서 CDO 스퀘어드, 그러니까 CDO 제곱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부실 채권의 연쇄고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CDO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총체적인 이제 부패고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말이죠. 네, 역시 시크하게 정리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수민님이 최고. 아, 네.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쉬고 해요. 과열된 분위기가 정말 달려온 것 있어서. 같아요, 완전히. 네. 열을 좀 식혀야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